교과서 24페이지부터인데요.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볼게요. 바로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리가 오늘 주요하게 배울 것은 바로 경제체제예요. 여기 보면 경제체제란 모든 사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나 방식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경제체제라고 말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희소한 자원, 우리가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경제체제라고 말을 합니다. 결정하는 방식. 그래서 밑에 한번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게 전부거든요. 우리가 경제체제를 배울 것이고 경제체제를 운용 방식,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전통 경제체제, 계획 경제체제, 시장 경제체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경제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체제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운용 방식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분류하는 기준 첫 번째, 경제체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통 경제체제라는 것이 있고요. 계획 경제체제라는 것이 있고 시장 경제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경제랑 시장 경제가 합해져 있는 형태를 혼합 경제체제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분류하는 기준 두 번째,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서 소유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본주의는 어떤 뜻이냐면 생산 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경제에서 개인들한테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생산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뒷장을 잠깐 볼게요. 26페이지에 여기 생산 수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생산 수단은 생산하는 과정, 우리 생산이면 거의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노동의 대상이나 도구가 되는 모든 생산 요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 땅, 자원, 생산용 건물, 공장 같은 거겠죠. 또는 교통 및 통신수단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이런 거를 생산수단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돈을 벌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겠죠. 이런 생산수단을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사적 소유를 보장하는 것이고요.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거나 또는 공유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개인이 혼자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영상, 그런 북한 모습에서는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중요한 경제체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상업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대, 절대 왕정 시대였고요. 중상주의, 상인이 무역을 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데서부터 자본주의가 출발을 하게 됐고요. 상업 자본주의에서 출발한 자본주의가 산업 자본주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정말 커진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때는 18세기부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1700년대를 말을 하겠죠. 그래서 경제체제가 자유방임, 자유롭게 놔둬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장려를 하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작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돈을 벌어라 라는 시대였어요. 두 명의 경제학자들의 말을 신봉하면서 체제가 이어졌는데, 첫 번째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하면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을 가지고 노력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는 또 배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을 부려도 된다.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고, 또 세이의 법칙이라고 해서 세이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면, 공급을 하면, 무조건 물건을 많이 만들면 그게 다 팔려서 우리는 부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만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산업 자본주의가 발전이 되면서 나중에는 독점 자본주의로 변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타났냐면 독과점이라든지 독점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든지 그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이게 자유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겠죠.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못 가지게 되는 가난한 사람도 생긴다. 이런 격차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수정 자본주의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이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대공황이라는 것이 위에 물건을 만들면 팔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돈이 없어지니까 만들어 놓은 물건을 더 안 사고 또 직장을 잃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세계가 대공황, 정말 나락으로 경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물가가 하락하게 돼요. 이때 얼마나 심각한 경기 침체였냐면 지금의 실업률이 우리나라가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때 대공황 때는 30%에 육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냥 한 사람 잡으면 실업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파탄이 나고 사람들이 정말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서 수정 자본주의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놔두고 돈을 벌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1930년대부터를 수정 자본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수정 자본주의, 얘는 자유롭게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놔두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경제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위에 산업 자본주의처럼 작은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어느 정도 큰 국가가 필요하다.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지는데요. 수정 자본주의 때는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고 들어봤나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경제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법도 실패를 하는 시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석유 파동 들어봤어요? 오일 쇼크 터지게 되는데요. 대공황 때처럼 똑같이 경기 침체가 됐는데 이때는 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물가도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물건들 가격들은 비싸졌다 하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죠. 또 한 번 경제가 발칵 뒤집히게 되고 이 이후로는 국가가 무조건 개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다시 이런 자본주의에서 자유가 필요하다. 국가가 개입을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신자유주의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가 경제에서 중요한 체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수단, 개인들이 무언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적 소유,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경제가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생산수단 소유 형태에 따른 경제체제 구분이었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세 가지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른 세 가지 형태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전통 경제 체제였죠. 얘는 경제 체제인데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프리카 남부에 거주하는 어떤 산족은 사냥할 때 뭐 어떻게 동물을 잡는데요. 근데 동물을 잡아서 뭔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재화를 얻는 거겠죠. 근데 사냥을 했을 때 사냥에 참여했는지 여부라는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한테 균등하게 나누어 준대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이에요.
이런 것처럼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전통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관습이라고 하면은 전통이랑 뭐 비슷한 뜻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지켜져 내려와서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풍습이나 질서를 말을 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계획 경제 체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얘는 말 그대로 계획하는 경제 체제인데요. 정부, 국가가 계획과 명령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예요. 이게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는 명령 경제 체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점은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소유한 채, 중요한 점은 정부가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소유를 해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자본주의, 사회주의랑 뭐랑 비슷하죠? 네, 사회주의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체제예요.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면서 경제, 계획 경제 체제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죠? 얘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국가가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원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빈부격차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런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봤자 내 돈이 아니고 다 같이 나눠 쓰니까 참여할 동기나 유인이 없겠죠. 그래서 개인의 또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효율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계획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이라는 것이 가격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경제 체제를 말을 해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유,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본주의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돼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각자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시장 경제 체제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을 다 개인들의 자유에 맡기기 때문에 돈이 많던 사람들은 계속 많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는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가 있고 또 지나치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까 환경오염 같은 것들이 심해지고 공동체 이익, 전체 이익에 침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시장 경제 체제나 계획 경제 체제나 모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국가마다 대부분 혼합 경제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좋은 부분과 계획 경제 체제에서 좋은 부분 일정 부분을 가져와서 섞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경제 체제 두 가지 분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제 체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